안녕하세요. 소리 책갈피입니다. TV나 스마트폰도 없고 가볍게 읽을 신문조차 없는 장소에 기대하지 않았던 공백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구독자님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지루하다, 뭘 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쯤 시야에 주변의 사물이 들어오거나 문득 누군가와의 기억이 슬그머니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떠오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엔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져 영상처럼 펼쳐지기 시작하죠. 이런 기분은 참 오랜만인 듯도 합니다. 오롯이 내 생각에 집중된 상태로 머릿속에 떠오른 의식의 흐름을 자연스레 쫓아간 것 말이죠. 정신없는 일상에서 미루어 두었거나 혹은 무심히 지나쳤던 생각의 조각들이 어느덧 보다 간결하게 정리되고 맞춰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단편을 소개한다고 해놓고선 참으로 뜬금없는 서두를 풀어놓고 있죠. 왜냐면 이번에 더 퀘스트 출판사로부터 버지니아 울프 신간도서 협업 제안을 받고 그 책에 실린 18편의 단편을 읽으며 느낀 바가 바로 이러한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기승전결 구성에 맞춰 쓰여진 소설에 익숙해져 있는 독자라면 버지니아 울프만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으로 쓰여진 소설을 마주했을 땐 다소 의아해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신선했고요. 버지니아 울프의 단편 소설은 살아가며 가끔 어떤 순간 누구나 한 번은 가져봤을 우연한 생각과 기억들을 하나의 짧고 강렬한 에피소드로 풀어놓은 듯 했습니다. 혹은 긴 장편 소설의 등장인물 하나를 데려와 미처 놓쳐버린 이야기를 단편 소설 안에 자유롭지만 품격 있는 문체로 재구성한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뜬금없는 듯해도 읽다 보면 무엇을 전달하려는지가 살며시 떠오르고 그래, 이 기분 알 것 같아 라며 작가가 말하려는 삶의 화두를 이해하고 한 번 더 그 의미를 곱씹게 된달까요? 버지니아 울프라는 이름은 박인환 시인님의 시 목마와 숙녀에서 처음 접하지 않으셨나요? 195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의 시에서 툭 튀어나온 이국적인 이름 버지니아 울프. 영국의 페미니즘과 모더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며 비극적으로 스스로의 생을 마감한 작가이기도 한 그녀. 그녀는 전문화된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갈망했으나 불행하게도 그녀가 속한 시대적 배경은 그녀의 앞서가는 천재성을 온전히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자란 똑똑하고 유능해봤자 한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란 이름으로 소속되고 보수적인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맞춰 살아야 하는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버지니아 울프는 다른 무엇이 아닌 늘 자기 자신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버텨온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헤쳐나가야 할 여성 문학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늘 치열하게 고민하며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만들어갔고요. 18편의 단편소설을 묶어놓은 버지니아 울프의 책 블루 앤 그린에서 오늘 저는 2개의 단편을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군중 속 고독한 인간 존재를 이야기하는 불가사의한 비양의 사건이란 단편이며 또 하나는 결혼이란 여성에게 덧치자 무덤인 것인가를 시사하는 라핀과 라피노바라는 소설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버지니아 울프의 치열하면서도 자유롭고자 한 문학적 열정을 떠올린다면 이번 오디오북 감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요? 두 단편을 통해 그녀가 던진 화두를 되짚고 구독자님 각자의 정의를 찾게 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미리 커뮤니티에서 공지드린 대로 더 퀘스트 출판사에서 출간 이벤트로 구독자님께 5권의 도서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올 동안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5분을 추첨해 버지니아 울프의 단편집 블루 앤 그린을 보내드리려고 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버지니아 울프 그녀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버지니아 울프 단편집 블루 앤 그린 더 퀘스트 출판사 불가사의한 비양 사건 군중 속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보다 더 외로운 순간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말일 것이다. 소설가들도 거듭 말했고 그 말이 주는 서글픔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비양의 일을 겪고 난 지금 나는 그 말을 믿게 되었다. 비양이라는 이름 하나로 그녀와 그녀의 동생 두 사람을 동시에 지칭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그들 자매의 특징적인 상황인 만큼 그들 자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자매의 이야기를 한 번에 포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동시에 이는 런던이 아니고는 찾아보기 힘든 이야기이기도 하다. 시골 동네에도 정육점 주인이나 우편 배달부, 목사의 부인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고도로 문명화된 도시에서는 인간 생명에 대한 예우가 최소한도로 줄어든다. 정육점 주인은 고기를 배달하러 와서 현관 앞에 던져놓고 가고 우편 배달부는 우체통에 우편물을 집어넣으면 그뿐이며 목사의 부인도 편리를 위해 교회의 소식지나 공문서를 우체통에 같은 방법으로 꽂아두고 가기도 한다. 그러면서 모두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다 보니 고기가 그대로 남아있어도 소식지를 읽는 흔적이 없어도 목사의 지시사항이 지켜지지 않아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다. 그러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16호나 23호에는 더 이상 배달해줄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배달을 하면서도 이들 집은 건너뛰기 시작하고 가엾은 제2양이나 B양은 삶이라는 촘촘한 사슬에서 떨어져 나가 영영 모두의 의식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당신이 유령 같은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자기 존재를 주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육점 주인이, 우편 배달부가, 경찰이 당신의 존재를 무시하기로 마음먹는다면 당신이 어떻게 삶의 사슬 속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겠는가?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다. 지금 당장 의자라도 쓰러뜨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면 적어도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될 테니까. B양의 불가사의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B라는 이니셜에는 자넷 B양도 포함돼 있지만 이들 둘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 그들은 15년 정도 런던 거리를 조용히 오가며 살았다. 당신도 그들을 누군가의 응접실에서 미술관에서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마치 그녀와 매일 마주친 듯이 안녕하세요, B양 이라고 인사를 건네면 그녀도 날씨가 참 좋죠? 라거나 오늘은 날이 짓궂네요 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걸음을 옮기면 그녀는 마치 안락의자나 서랍장 속으로 스며든 듯 모습을 감출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된다. 1년쯤 지난 후 그녀가 다시 가구로부터 분리되어 당신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똑같은 대화가 다시 오가게 될 때까지는 혈연인지 아니면 B양의 혈관에 흐르는 그 무엇인지가 운명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히 더 자주 그녀와 우연히 마주치거나 지나치거나 그녀가 스며드는 순간에 거기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런 일들이 거의 습관적으로 느껴질 정도가 되었다. 파티나 음악회, 미술관 같은 곳에 가더라도 눈에 익은 그녀의 회색 그림자가 보여야 비로소 그 자리가 완전해진 것 같았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그녀와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없어지면서 나는 뭔가 빠진 듯 허전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나의 그러한 느낌이 그녀가 보이지 않아서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차렸다고 한다면 그건 과장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보다 조금 더 완곡한 표현은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많은 곳에 가게 되면 뭔가 부족한 듯한 알 수 없는 느낌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방 안을 둘러보게 되었다. 있어야 할 사람들이 다 있는데도 말이다. 가구 때문인가? 아니면 커튼 때문에? 아니, 벽에 걸려있던 그림을 치워서 그런가?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날이 밝을 쯤에 나는 큰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깼다. 메리 피. 메리 피. 처음이었다.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그렇게 정확하게 불러본 적은 없을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마치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있는 듯 별 의미 없는 수식어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그러한 외침은 물론 별 기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어스름한 방 안에 비양은커녕 그녀와 비슷한 사람도 불러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은 하루 종일 나의 외침이 머릿속에 맴돌았으며 어느 거리 모퉁이에서든 예전처럼 그녀와 마주치고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아야만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 느낌까지 들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나는 마음이 불편했다. 급기야는 한밤중에 뜬 눈으로 누워있다가 한 가지 엉뚱한 계획을 떠올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공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점점 진지해져서 내가 직접 메리비의 집에 찾아가 보겠다는 마음까지 먹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기상천외하고도 흥미로운 생각이 아닌가. 그림자를 찾아 나서겠다니 말이다. 그녀가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녀가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처럼 그녀와 대화를 나누려 하다니 말이다. 해가 어스름이 넘어가는 시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왕립식물원 큐가든에 가서 블루벨 꽃의 그림자를 보겠다고 승합차를 타고 외출하는 걸 상상해보라. 아니면 한밤중에 서리의 초원에서 민들레 홀씨를 잡겠다든가.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앞서 말한 것들보다 훨씬 더 기상천외한 생각이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진지하게 외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출발하기 위해 옷을 입으면서도 나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메리피를 갑자기 만나기 위해 부츠를 신고 모자를 쓰다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조리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그녀가 사는 아파트에 다다랐다. 우리가 사는 집들처럼 그 아파트의 안내판에도 그녀가 집에 있는지 외출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나는 건물 제일 꼭대기층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로 올라가 문에 노크를 하고 벨을 눌렀다. 기다리는 동안 문주변을 살펴보았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림자도 죽을 수 있을까? 만약 죽는다면 장례는 어떻게 치러주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녀가 문을 열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메리 뷰 양은 지난 2달 동안 아팠으며 전날 저녁에 죽었다고 했다.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잠에서 깨던 바로 그 시각이었다고 한다. 그러니 이제 나는 그녀의 그림자를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라핀과 라피노바.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비둘기가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올랐다. 이튼 교복을 입은 어린 소녀들이 쌀을 뿌렸다. 폭스테리어가 느긋하게 길을 건넜고
어니스트 소어번은 신부를 데리고 남의 행복이나 불행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런던의 호기심 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 자동차로 향했다. 그는 늠름해 보였고 그녀는 수줍어 보였다. 쌀이 좀 더 뿌려지고 나서 차가 출발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고 오늘은 토요일이다. 로절런드는 여전히 자신이 어니스트 소어번의 아내라는 사실이 익숙하지 않았다. 호수 너머로 산이 보이는 호텔 식당의 네다지 창가에 앉아 남편이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도 로절런드는 자기가 어니스트 소어번이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에 영영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니스트라는 이름은 친숙해지기 어려운 이름이었다. 그녀가 선택한 이름도 아니었다. 그녀였다면 티모시나 안소니, 피터를 선택했을 것이다. 더구나 그는 어니스트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어니스트라는 이름은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이었던 엘버트 공의 기념비 혹은 마호가니로 짠 그릇장, 강철 명판이 새겨진 여왕의 부군과 그의 일가, 한마디로 말해서 포체스터 테라스에 있는 시어머니 댁의 다이닝룸을 연상시켰다. 하지만 남편은 지금 여기 있다. 다행히 그는 어니스트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럼 어떤 모습이냐고? 로절런드는 곁눈으로 그를 힐끗 보았다. 글쎄, 토스트를 먹는 모습은 토끼를 닮았다. 콧날이 오뚝하고 파란 눈, 야무진 입을 가진 말끔하고 늠름한 젊은 남자에게서 그렇게 작고 겁 많은 동물과의 유사성을 찾아낼 사람은 그녀 외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 더 그런 상상하는 게 재밌었다. 음식을 먹을 때 남편은 아주 살짝 코를 실룩거렸다. 로절런드가 애완용으로 기르는 토끼도 그랬다. 로절런드는 남편이 코를 실룩거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다 그가 그것을 눈치채자 왜 그렇게 빤히 보았는지, 왜 웃었는지 설명을 해야 했다. 당신이 토끼 같아서요, 어니스트. 그녀가 말했다. 산토끼를 닮았어요. 그녀가 어니스트를 보며 말했다. 먹이를 사냥하는 토끼, 토끼들의 왕. 다른 모든 토끼를 위해 법을 만드는 토끼 말이에요. 어니스트는 그런 토끼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전에는 한 번도 자기가 코를 실룩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녀가 그걸 재밌어하니 일부러 더 실룩거리기 시작했다. 로절런드는 그 모습을 보고 웃고 또 웃었다. 어니스트도 웃었다. 시중을 드는 여자들과 낚시꾼들, 반들거리는 검정 재킷을 입은 스위스인 웨이터는 당연히 그들이 아주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떠오르는 대로 넘겨짚은 것이다. 하지만 그런 행복이 얼마나 가겠어? 그들은 각자 그렇게 자문하고는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답을 생각해냈다. 해덕꽃이 만발한 호숫가에 앉아 점심을 먹을 때였다. 토끼님, 상추 드실래요? 로절런드가 삶은 달걀과 함께 먹도록 내온 상추를 들어 보이며 물었다. 이걸 드세요? 어니스트가 팔을 뻗어 상추를 받아들고는 오물거리며 코를 실룩거렸다. 훌륭하신 토끼님, 선량하신 토끼님. 로절런드는 집에서 기르던 애완용 토끼에게 하듯이 어니스트를 다독이며 말했다. 그러나 그건 말도 안 되는 행위였다. 어니스트는 다른 거라면 몰라도 절대로 애완용 토끼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로절런드는 프랑스어로 토끼를 뜻하는 라팽으로 그를 불러보았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 토끼가 될 수 없었다. 영국의 포체스터 테라스에서 태어나 럭비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지금은 관공서의 공무원으로 일하는 그는 완전한 영국인이었다. 이번에는 버니라고 불러보았다. 그건 더 안 어울렸다.
버니라는 이름은 살집이 있고 몽실몽실하며 약간 코믹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는데 어니스트는 마르고 단단하며 진지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코는 여전히 실룩거렸다. 라핀! 한순간 로절런드가 이렇게 환호했다. 그러고는 고심하며 찾던 단어를 마침내 생각해낸 듯 낮게 외쳐보았다. 라핀, 라핀, 라핀왕. 로절런드는 계속 이렇게 되뇌었다. 너무도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그는 어니스트가 아니라 라핀왕이었던 것이다. 왜냐고? 그 이유는 로졸런드도 모른다. 모두 비가 올 거라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산책을 나섰다가 한적한 길에서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떨어졌을 때 또는 추운 저녁 난로가에 앉아있을 때 시중드는 하인과 낚시꾼은 돌아가고 종을 흔들어야만 오는 웨이터들만 남아있을 때 로졸린드는 라핀족의 이야기로 상상의 나래를 펴곤 했다. 로졸린드는 바느질을 하고 어니스트는 책을 읽는 동안 로졸린드의 상상 속에서 그것은 너무도 생생하고 재미있는 현실이 되었다. 어니스트도 책을 내려놓고 그녀의 상상을 도왔다. 라핀족이 사는 곳에는 검정 토끼, 빨간 토끼가 있었고 적군과 아군이 있었다. 그들이 사는 숲에서 초원과 늪지가 이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에는 라핀 왕이 있었다. 코를 실룩거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위대한 동물이 되어갔다. 로절린드가 항상 그에게서 새로운 자질을 발견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위대한 사냥꾼이었다. 신혼여행 마지막 날 로즐린드가 물었다. 오늘 왕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사실 그날 두 사람은 하루 종일 등산을 해서 로졸린드의 발 뒤꿈치에 물집이 잡힐 정도였지만 그것에 대해 물으려는 건 아니었다. 오늘은 어니스트가 시가를 문 채로 코를 실룩거리며 말했다. 산토끼를 쫓아다녔지. 그리고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성냥을 켠 다음 다시 코를 실룩거렸다. 암토끼였어. 그가 이렇게 덧붙였다. 흰색 산토끼였죠? 로졸린드가 반가운 어조로 마치 그런 줄 알고 있었다는 듯 말했다. 몸집이 작고 은혜색의 털과 크고 반짝이는 맑은 눈을 가진. 맞아. 어니스트는 로졸린드가 그를 볼 때와 같은 눈빛으로 말했다. 작은 녀석이었어. 눈알이 튀어나오고 두 개의 작은 앞발은 대롱거리고 있었어. 그건 로졸린드가 바느질거리를 들고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크고 반짝이는 그녀의 눈은 정말 약간 튀어나와 있었다. 아, 라피노바? 로졸린드가 중얼거렸다. 그게 그 암토끼의 이름인가? 어니스트가 물었다. 진짜 로졸린드의 이름? 그러면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자신이 그녀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네, 그녀의 이름이에요. 로졸린드가 말했다. 라피노바. 그날 밤 두 사람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것이 정해졌다. 그는 라핀 왕이고 그녀는 라피노바 여왕인 걸로.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서로 반대였다. 그는 대담하고 신념이 강했으며 그녀는 조심성이 있지만 나약했다. 라핀 왕은 다사다난한 토끼들의 세계를 지배했고 달빛을 받으며 돌아다니는 라피노바 여왕의 세계는 황량하면서도 신비로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세계는 맞닿아 있었다. 그들은 왕과 여왕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그들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한 마리의 산토끼를 제외하고는 모두 집토끼만 살고 있었다.
아무도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짐작조차 하지 못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더 재미있었다. 그로 인해 두 사람은 대부분의 결혼한 젊은이들보다 돈독한 한편이 되어 세상에 맞서는 것 같은 연대를 느낄 수 있었다. 종종 두 사람은 사람들이 토끼와 숲, 덕과 사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았으며 메리 고모님이 토끼고기는 차마 못 보겠다며 꼭 갓난아기 같다는 말을 할 때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어니스트의 형 존이 그의 가을 밀트셔에서 토끼값이 가죽이랑 모두 포함해서 얼마나 나갔는지 이야기할 때는 테이블 너머로 슬쩍 윙크를 주고받기도 했다. 가끔 사냥터 관리인이나 밀렵군 또는 영주가 필요할 때마다 지인들 중에 골라서 역할을 맡기고는 둘은 즐거워했다. 예를 들어 어니스트의 어머니인 레지널드 소어본은 대지주의 역할이 제격이었다. 하지만 그런 건 일체 비밀이었으며 그 점이 바로 재미의 핵심이었다.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런 세계가 존재하는지 모른다는 사실. 만약 그 세계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 겨울을 견딜 수 있었겠는가? 로절린드는 생각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지 50주년을 기념하는 금혼식 파티 같은 때 말이다. 소어번 가문의 가족들이 모두 포체스터 테라스에 모여 축복받은 결혼 화합의 50주년을 기념했던 날, 그 결혼으로 어니스트 소어본을 비롯해 9명의 아들, 딸이 태어났으며 그들 중 여럿이 역시 결혼해 자손을 번성시켰으니 복되지 않은가. 로절린드는 파티에 참석하는 일이 두려웠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서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 홀로 남은 고아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쓰라렸다. 윤기 흐르는 공단 벽지와 화려한 가죽의 추상화가 걸려있는 대연회실에 모인 소어번과의 가족들 사이에서 자신은 한 점 물방울 같은 존재였다. 살아있는 소어번 사람들도 추상화에 그려진 인물들과 닮아 있었다. 다른 점이라고는 색칠을 한 입술이 아닌 진짜 입술을 가지고 농담을 주고받는다는 사실뿐이었다. 농담의 주제는 공부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줄을 이뤘다. 가정교사가 앉으려는데 의자를 뺐던 일, 숙녀들의 이불 속에 개구리를 넣었던 일. 로절린드는 지금까지 침대 시트를 반으로 접어서 침대에 눕는 사람이 다리를 펴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장난도 쳐본 적이 없었다. 로절린드는 준비해온 선물을 들고 노란색의 화려한 공단 드레스 차림의 시어머니와 노란색 카네이션을 단 시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들 주위의 테이블과 의자 위에는 온갖 진귀한 선물들이 쌓여 있었다. 탈지면에 쌓여 있는 것도 있었고 삐죽이 뻗어나와 번쩍이는 것들도 있었다. 양초, 시가박스, 금줄, 하나하나 순도 높은 금임을 증명하는 금 세공인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로절린드가 준비한 선물은 구리와 아연을 섞어 만든 구멍 뚫린 작은 상자였다. 18세기의 유물이었는데 잉크를 지울 때 고운 모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젖은 잉크 위에 모래를 뿌릴 때 사용하는 모래상자였다. 모두들 잉크가 번지지 않도록 앞지를 사용하는 세상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선물이로군 하고 로졸런드는 생각했다. 선물을 내려놓으면서 로졸린드는 그녀의 결혼식 때 시어머니가 카드에 굵은 검정색 글씨로 적어주었던 내 아들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글귀를 떠올렸다.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다. 전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어니스트를 바라보았다. 새꼬챙이처럼 고든 자세에 초상화 속 사람들을 닮은 코. 그 코는 한 번도 실룩거려 본 적이 없을 것 같았다. 식사를 하기 위해 다 같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로절린드는 붉은색과 황금색의 꽃잎을 촘촘히 오므리고 있는 큼직한 국화송이들의 반쯤 가려진 채 숨어 있었다.
모든 것이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금박으로 텔을 누르고 역시 금박으로 이니셜을 새긴 카드에는 오늘 순서대로 제공될 요리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다. 로절린드는 황금빛의 맑은 국물이 담겨있는 접시에 스푼을 담갔다. 바깥 공기를 채우고 있는 하얀 안개가 램프의 불빛에 황금 그물을 드리워 접시 테두리를 아련히 빛나게 하고 파인애플의 거친 겉면에도 황금빛을 입혀놓았다.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튀어나온 눈으로 앞을 똑바로 응시하는 로절런드만이 녹지 않은 고드름 같았다. 저녁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실내 공기는 점점 덥고 습해졌다. 남자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고드름이었던 로절런드도 점점 물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녹아내리고 퍼져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풀어지는 중인 것 같았다. 그러다가 이내 지워져 버릴 것만 같았다. 머릿속에 헤어리치는 파동 같기도 귀청을 찢는 소음 같기도 한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 그렇지만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고 있잖아요. 소본 가문은 정말 그래. 자손이 번성하지. 로절런드가 가만히 되뇌어 보았다. 현기증이 엄습해오자 사람들의 붉고 둥근 얼굴이 두 개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 뒤로 금빛 안개가 후광처럼 비추어 얼굴들이 더욱더 확대되어 보였다. 자손이 번성해. 그러자 존이 큰 소리로 외쳤다. 몹쓸 녀석들 같으니 쏴버려. 장아발로 밟아버리라고. 그놈의 토끼 새끼들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니까. 마법의 주문 같은 그 말에 로절린드는 생기를 얻었다. 국화꽃 사이로 어니스트의 코가 실룩거리는 것을 보았다. 잔주름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실룩거렸다. 그러자 소호번가에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황금빛 식탁은 가시 금작화가 만발한 들판으로 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음성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종달새의 웃음소리로 변했다. 파란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소호번 가문의 사람들도 모두 변했다. 염색한 콧수염에 음흉스러워 보이는 작은 체구의 시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집강이었다. 서재에 있는 그의 책상 서랍에는 그가 아내 몰래 숨겨놓은 도장, 에너멜 상자, 18세기 화장대에서 쓰던 소소한 물건들이 가득했다. 로절린드의 눈엔 그의 본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밀렵꾼이었던 것이다. 꽁과 자고새를 코트 주머니에 불룩하게 넣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작은 오두막으로 가져와 발 3개 달린 냄비에 슬쩍 떨구는 그게 시아버지의 참모습이었다. 밀렵꾼. 그리고 미혼인 딸 셀리아는 남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이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염탐을 하고 다녔다. 그녀는 극성맞게 땅속을 파고 다녀 늘 코가 흙범벅이 되어 있는 분홍색 눈을 가진 흰 족제비였다. 그물에 갇힌 채 남자들의 어깨에 둘러매어져 구덩이로 던져지는 가여운 신세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다. 로절린드는 그런 생각을 하며 셀리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대쥐주라고 부르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얼굴이 붉게 상기된 거친 폭군. 그것이 로절린드, 아니 라피노바의 눈에 보이는 그녀의 실체였다.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며 서 있는 시어머니의 뒤로 석회벽이 벗겨진 퇴락한 저택이 보였다. 그녀가 자기를 혐오하는 자식들에게 울음 섞인 목소리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것을 들었다. 갑자기 실내가 조용해졌다. 모두 유리잔을 높이 들고 서 있다가 잔을 비웠고 파티는 끝났다. 아, 라핀왕. 안개를 헤치며 집으로 돌아갈 때 그녀가 외쳤다.
그 순간 당신의 코가 실룩거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덫에 걸리고 말았을 거예요. 당신은 안전하오. 라핀 왕이 그녀의 앞발을 지그시 누르며 말했다. 안전하고 말고요. 그녀가 말을 받았다. 습지와 안개, 가시 금작과 향내가 그윽한 들판에 왕과 여왕인 두 사람은 공원을 가로질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1년, 2년, 그리고 레지널드 수호본 부인이 돌아가신 후에 어느 겨울날, 몇 년 전 금혼식 파티가 열린 바로 그 날짜의 밤이었다. 그 집은 새노을 참이어서 관리인 한 사람만 그 집에 지내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사우스 켄싱턴에 있는 마구상점 건물 위층에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 집은 지하철역에서도 멀지 않았다. 어니스트가 퇴근을 해서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작지만 말끔하고 안락한 집으로 돌아왔다. 안개가 끼어있는 차가운 날이었고 로절린드는 벽난로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어니스트가 의자에 앉아 불 쪽으로 다리를 뻗자마자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시냇물을 건너는 중이었는데 말이죠. 어떤 시냇물 말이야? 어니스트가 그녀의 말을 끊고 물었다. 저 아래 시냇물 말이에요. 우리 숲과 검은 나무가 만나는 지점이요. 그녀가 설명했다. 어니스트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요? 그가 물었다. 어니스트. 로절린드가 실망스러운 어조로 외쳤다. 라핀 왕? 그녀는 난로불 앞에서 두 앞발을 대롱거리며 이렇게 그를 불렀다. 하지만 그는 코를 실룩거리지 않았다. 어느새 사람 손으로 변한 그녀의 손이 바느질감을 움켜쥐었고 눈은 빠질 듯 튀어나왔다. 어니스트 소호번이 라핀 왕으로 변하는 데는 약 5분 정도가 걸렸다. 그러길 기다리는 동안 로절린드는 뒷목이 무겁게 당겼다. 마치 누군가 목 뒤를 잡고 비트는 것 같았다. 아무튼 그는 라핀 왕으로 변했고 코도 실룩거렸다. 두 사람은 다른 때처럼 숲속을 거닐며 저녁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날 밤 로절린드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한밤중에 눈이 떠졌다. 몸이 뻣뻣하고 추웠다. 그녀는 불을 밝히고 옆에 누워 자고 있는 어니스트를 바라보았다. 그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코도 골았다. 하지만 전혀 움직이지는 않았다. 한 번도 실룩거려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가 정말 어니스트이긴 한 걸까? 그녀는 정말 어니스트와 결혼을 한 걸까? 시어머니의 다이닝룸이 눈앞에 펼쳐졌다. 강철 명판 아래 놓인 그릇장 앞에 노년의 로절린드와 어니스트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금혼식 날인 것 같았다. 로절린드는 견딜 수가 없었다. 라핀? 라핀? 라핀 왕. 로절린드가 속삭이자 그의 코가 잠시 실룩거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잠든 채였다. 일어나 봐요, 라핀. 일어나라고요. 그녀가 소리쳤다. 어니스트가 눈을 떴다. 그러고는 바로 옆에 자세를 곧게 하고 앉아있는 그녀를 보며 물었다. 무슨 일이요? 나의 토끼가 죽은 줄 알았어요. 로절린드가 울먹이며 말했다. 어니스트는 화를 냈다. 그런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마시오, 로절린드. 그가 말했다. 누워서 잠을 자도록 해요. 그는 돌아눕더니 곧 다시 잠들어 코를 골기 시작했다. 하지만 로절린드는 잠이 오지 않았다. 누워서 토끼처럼 옆으로 몸을 웅크렸다.
불을 껐지만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나뭇가지 그림자를 천장의 레이스처럼 드리웠다. 마치 천장에 수풀이 그늘진 것 같았다. 그녀는 숲속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들락거리기도 하고 빙 돌기도 했다. 사냥개 짖는 소리와 나팔 소리를 들으며 사냥감을 쫓고 쫓기고 다름박질하고 도망쳤다. 하녀가 커튼을 젖히고 그들의 아침차를 받쳐 들어올 때까지. 다음 날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 같았다. 몸이 오그라든 느낌이었다. 작고 검고 딱딱해진 것 같았다. 관절도 뻣뻣했다. 아파트 안을 돌아다니면서 몇 번이나 거울을 들여다보았는데 마치 빵 위에 붙은 건포도처럼 튀어나온 눈알이 곧 빠져버릴 것 같았다. 방도 작아진 것 같았다. 커다란 가구들이 이상한 각도로 튀어나와 있어 그녀가 지나치며 부딪히게 만들었다. 결국 로절린드는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왔다. 크로멜가를 따라 걷는데 지나가면서 들여다보는 방마다 노란색의 두꺼운 레이스 커튼에 마호가니 그릇장이 있는 다이닝 룸처럼 보이고 그 안에 사람들이 강철 명판 아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연사 박물관까지 걸었다. 어렸을 때 좋아했던 곳이다.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인공설 위에 서 있는 분홍 눈의 박제 토끼였다. 그것을 보자 그녀는 온몸에 오한을 느꼈다. 날이 저물면 괜찮아질 것이다. 로절린드는 집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난로가에 앉아 황무지에 혼자 있는 상상을 해보았다. 흐르는 시냇물과 그 너머에 있는 어두운 숲. 그러나 시냇물 너머까지 가지는 못했다. 냇가에 젖은 풀이에 쪼그리고 앉는 상상을 하며 의자 위에서 두 손을 대롱거리며 몸을 웅크렸다. 벽난로불 빛에 그녀의 눈이 유리알처럼 반짝였다. 그때 총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총을 맞은 것처럼 놀랐다. 어니스트가 열쇠를 돌려 현관문을 여는 소리였다. 그녀는 떨면서 기다렸다. 그가 들어와 불을 켰다. 매력적인 모습의 어니스트가 빨갛게 온 손을 비비며 서 있었다. 왜 어둡게 하고 있지? 그가 물었다. 어니스트. 그녀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외쳤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야? 그가 불을 쬐며 성급히 물었다. 라피노바가. 그녀가 놀란 눈빛으로 남편을 돌아보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없어졌어요. 어니스트, 라피노바를 잃어버렸다고요. 어니스트는 인상을 찌푸리고는 입술에 힘을 주고 말했다. 아, 그 일 때문이었군. 그렇지. 그는 아내를 향해 음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고는 10초쯤 말없이 서 있었다. 로절린드는 자신의 목덜미에 얹은 그의 두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기다렸다. 그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가여운 라피노바. 어니스티는 잠시 벽난로 위 선반에 걸린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다. 가여운 라피노바. 덫에 걸려서 죽었어. 그러고는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것이 결혼의 끝이었다.